우리나라는요, 유독히 편가르기를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가르기가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전라도와 경상도가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고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정치권의 편가르기, 색깔론이 나오고 잡지책을 봐도 혈액형으로까지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안에서는 혐오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요, 남녀까지도 극심하게 편이 갈리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편이 갈려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그 하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편이 갈린다 라는 점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 현실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편가르기식의 대립이라는 것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하나였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편이 갈린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범죄 사건을 하는 시간이니까 범죄 사건으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커뮤니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사이트들마다 성격, 성향이 다 다르고요.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끼리 한 사이트에 모이게 되죠. 이 커뮤니티 사이트 간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커뮤니티들도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상대를 비난합니다. 끝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의 주된 이유는 우리 사이트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라도 터지면은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요. 어떠한 범죄가 생겼는데 그 범인이 어느 사이트의 회원이더라 라고 해버립니다. 이거 너무나 편가르기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쉽게 이것을 휘둘려요.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집단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이 더 커지기만 할 뿐인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국가적인 문제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허름한 옷차림에 무표정한 얼굴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개찰구를 막 지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무원이 나타나더니 이 남성에게 다가와서 지하철을 탈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가방 안에서 지금 피가 새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역무원이 남자를 불러 세운 것이었죠. 역무원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어눌한 발음으로 돼지고기 40kg을 담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수상히 여긴 역무원이 가방을 열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진짜로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맞았어요. 이어서 역무원은요, 가방에서 지금 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지하철을 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라는 말과 함께 남자를 지하철 밖으로 내보냅니다. 역무원의 강한 제지에 이 남성은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가방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역무원이요, 지하철 순찰을 하던 도중에 화장실 안에서 커다란 여행 가방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인가 싶었던 역무원은요, 무심결에 이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안에 들은 물건을 확인했죠. 그 뒤에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주저앉게 됐습니다. 비명을 들은 다른 역무원들이 급히 이 화장실 안으로 모여들었고요, 이 가방을 본 순간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중 정신을 차린 한 영무원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오릅니다. 자신이 한 30분 전쯤에 가방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 없다 라면서 내보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가방과 똑같은 가방이었던 거죠. 이날 영무원들이 발견한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은 비닐에 쌓인 채 토막나 있는 여성의 사체였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토막 사체가 발견됐다 라는 소식에 안산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어요. 뒤늦게 영무원들이 이 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를 찾아봤지만 이 사람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가방 안에 사체를 꺼냈어요. 하나씩. 그랬더니 몸통과 양팔만 담겨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와 손, 다리는 들어있지가 않았고요. 사체 토막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30분이나 넘도록 계속해서 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요, 피해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살해되었고 토막이 난 즉시 이 지하철로 가져와서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토막 사체를 유기한 일로 크게 뉴스가 났었던 안산역 토막 사체 유기 사건이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했던 그 남자가 끔찍하게 절단난 토막 사체들을 운반하고 있었던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07년 1월 24일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안산역 토막 사체 유기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체는 굉장히 끔찍한 상태였어요. 범인은 온몸을 토막을 냈고요, 그중 일부만 유기를 한 겁니다. 무슨 원한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잔인한 수법이었죠. 수사를 위해서는 이 피살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가방 안에 얼굴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팔은 있었지만 손목은 잘린 상태였어요. 양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몸통 사체로만 봤을 때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한국인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를 했었죠. 부검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살자의 윗속에 음식물이 없는 점을 봤을 때는 발견 당일 오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정도 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결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사 방법은요, 직접 발로 뛰는 탐문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인 영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가방을 가지고 있던 남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나머지 사체를 찾는 것으로 초기 수사 방향이 잡혔죠. 가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면 지하철까지 오는 동안에도 길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을 겁니다. 경찰들이 이 핏자국을 따라가 봤더니 안산역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지역부터 혈흔이 끊긴 것을 확인했어요. 혈흔이 이 지점에서 끊겼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주변 어딘가에서 범행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 일대의 탐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요,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자가 사건 당일 오전 할인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체가 담겨있던 여행용 가방과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사실도 알아냈어요. 마트 주인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해 보니 검은 피부에 175cm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사체 발견 당일이었던 오전에 쓰레기 봉투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나타났었고요. 약 3시간 후인 오후 2시쯤에는 할인마트에 들러서 여행용 가방을 산 것까지도 확인됐습니다. 영무원의 증언 중에 용의자의 한국어 발음이 어색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죠. 이것을 근거로요, 혈흔의 시작 지점이었던 안산시 원곡동 주택들을 일일이 하나씩 방문해 보면서 피살된 여성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다세대 주택을 결국 찾아내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의 말로는요, 이 집에 사는 여성이 컴퓨터 부품 조립 공장에 다니면서 1년 전부터 이곳에 새들어 살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보이지도 않았고 집안에 인기척도 없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여성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집안을 수색해 봤는데요, 화장실 안에서 혈흔 반응을 찾을 수 있는 루미놀 시약의 반응이 나타났고, 방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과 망치, 주택 옥상에는 심하게 부패된 채 비닐에 쌓여있던 두 다리와 피 묻은 남성의 옷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발견된 다리를 그 지하철역에서 발견했었던 그 사체의 몸통과 대조를 해보니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리하자면은 범인은 피해자 집에 들어와서 집 주인을 살인했고요, 이 집에서 토막을 낸 뒤에 시신 일부를 옥상에 유기했고 나머지는 가방에 담아서 지하철 화장실에 버렸던 것이었죠. 이렇게 사체가 발견된 지 6일 만에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요, 한국 여성이었고 34살의 정씨라고 합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서 수사가 조금 진행될 수는 있었지만요, 정작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는 없었어요. 하나 있는 단서라고는 방금 전에 봤던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이 전부였는데, 문제는 이 남자의 얼굴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가게 주인의 진술로 한국어가 서툴고 중국어를 구사했다라는 점에서 용의자는 중국인일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지만, 사실 안산시에는요, 큰 공단 지역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만 그 당시 10,000명이 넘었어요. 찾기가 불가능했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요, 사건이 일어나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였죠. 범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긴 했지만 용의자를 좁힐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들은 확보하지 못해서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막히자 경찰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했던 것으로 볼 때 치정이나 채무 등으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보기도 했지만 용의자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어떠한 방식의 수사로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 못했었는데요, 갑자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망한 정씨의 휴대전화를 찾아냈던 거였죠. 정씨가 살던 집 쓰레기통에서 망가진 채 버려져 있는 이 휴대폰을 찾아내서 메모리를 복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장되어 있던 51명의 전화번호와 사망 직전의 통화 내역까지도 확보가 가능해졌어요. 이 휴대폰 복구가요, 사건 해결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살해 당시 정씨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범행이 집 안에서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자면은 범인과 정씨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에 명실범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요, 수사 당시에 경찰들도 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51명 중에 한 명이 범인일 것으로 확신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독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포착이 됐죠. 정씨가 중국인인 한씨라는 사람과 6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며, 살해당하기 전달에는 지난해는 90일 정도의 장기 여행 비자를 받아서 중국에서 한씨를 만나고 돌아온 사실까지도 확인합니다. 정씨의 사망 날짜가요, 근데 한씨를 만나고
귀국한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한 씨라는 남자가 조금 의심이 가긴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난해에 강제로 출국을 당한 후에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씨는 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이 사건이 치정에 의한 것으로 범인은 정 씨와 한 씨의 관계를 질투해서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요, 결국 CCTV에 찍힌 남자가 중국인인 손 씨와 일치한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그렇게 범인의 이름과 번호를 알아내면서 손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요, 예상 이동 경로에 잠복을 한 끝에 사건 발생 9일 만에 범인 손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검거 후 경찰 조사로 밝혀진 이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어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범인 손 씨가 되겠습니다. 정 씨는 부산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요, 1년 전 안산으로 올라와서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 씨가 일을 하던 공장과 거주지인 원곡동은요,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던 터에 정 씨는 자연스럽게 중국인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겼던 거죠. 1997년에 들어온 손 씨는요, 안산과 구로 부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 씨가 정 씨를 살해한 이유는 역시 치정 문제였어요. 사건 당일 오전 9시 중국인 손 씨는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날 정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정 씨 여성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대요. 그래서 이 남자를 폭행한 뒤에 내쫓아 버렸고, 정 씨에게 이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도중에 두 사람의 언성이 높이어지게 됐고, 손 씨는 홧김에 TV 위에 있던 망치로 정 씨의 머리를 가격해 살해했던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걱정해서요, 죽은 정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생선을 자를 때 쓰이는 그 네모난 모양의 칼이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사체를 8조각으로 자른 뒤에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 씨의 진술은요, 이 사건을 치정에 의한 살인이다라고만 보기에는 납득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손 씨가 화가 난 이유를 들어보자니 자신의 친구인 한 씨와 정 씨가 서로 애인 사이인데 다른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처음부터 범인인 손 씨는요, 친구가 중국으로 강제 출국된 이후에 친구의 애인이었던 정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 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손 씨는 자기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화가 나야지, 자신의 친구를 배신해서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손 씨는 중국에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 외에도 또 다른 내연녀도 있었어요. 특히나 범행 후에 정 씨의 예금 통장 4개에서 1,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해서 달아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진술대로 정 씨가 자신의 친구를 배신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응징이었다면 굳이 돈을 훔칠 이유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러 온 손 씨에게 사실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일 수도 있죠. 손 씨는 처음부터 정 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이것들이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손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이었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지 못했습니다. 의문점은 더 있었어요. 사건 당일 정 씨와 같이 있었다가 손 씨에게 폭행당하고는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남자가 누구인지는요, 끝내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손 씨가 자신의 범행을 좀 형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낸 어떤 거짓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좀 있었겠죠. 이렇게 손 씨가 진술한 사건 당일의 상황들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손 씨의 진술 내용이 계속해서 모순되자 형사들은 더 집요하게 추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손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서만 진술을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른다 라면서 잡아댔습니다. 자신은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어서 사체 유기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진술을 하면서요, 정 씨의 사라진 양손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범인인 손 씨라는 사람의 진술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거짓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취조 과정에서 경찰들이 더 놀랐던 것은요, 범행 후 손 씨의 도피 행각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경찰은요, 길가에 혈흔이 끊겼던 안산의 원곡동 일대를 뒤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이미 손 씨는 안산을 벗어나서 전국을 떠돌고 있었다 그래요.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생활한 탓에 손 씨는 중국인이긴 했지만 국내 지리와 교통사고 사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범행 후에 훔친 정 씨의 돈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중국인 내연녀와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애인의 휴대폰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도피 8일 동안 각 지방의 허름한 여인숙이나 사찰 등을 옮겨가면서 경찰의 감시를 따돌렸습니다. 손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과감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었나봐요. 현장의 동태를 좀 살피기 위해서 늦은 밤에 전철을 타고 안산으로 이동을 하던 도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잠깐 전원을 킵니다. 그 순간에 기지국의 위치가 노출이 되면서 잠복하던 형사들에게서 검거가 될 수 있었죠.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 37살 손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손 씨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해에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요, 무기징역의 선고는 정당하다라면서 판결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외국인 범죄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릴 때요, 주로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모두 한 핏줄이다 라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외국인이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고요. 결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이 됐어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정착해 살고 있고요. 이미 도심가에서 조금만 떨어진 지역만 가봐도 국제결혼이 익숙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2세들이 태어나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대로 10년 뒤가 된다면 혼혈 3세도 태어나게 될 거예요. 일각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일로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조선족의 경우에는 장기 매매나 어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면서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말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이 이들에게만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혼자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일을 해 번 돈을 매달 가족들 생활비로 보내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후진국에서 온 값싼 노동력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한국에 오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건너왔는데 막상 와서 배척을 받기 시작하니까 범죄가 생기는 거죠. 그 나라가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까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건너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문 등록이나 어떤 불법 체류자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작정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배척하겠다, 막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얼마든지 한국 사회의 제도에서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환경과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주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1월 2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발생한 안산역 토막 사체 유기 사건이었습니다.